오늘 세미나는 블록체인 기술의 산업화와 메타버스의 신산업 전략에 대해서 유순덕 교수님이 발표를 하시고 다음에 김영대 박사님이 메타버스의 그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해서 한 25분간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발표를 하시고 난 다음에 참석하신 분들이 그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바쁘신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줌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유 교수님께서 발표를 먼저 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의 산업화하고 메타버스 측면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영역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 관련에 대한 아이디어는 김기웅 회장님과 같이 구현한 아이디어임을 설명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하려고 해요. 블록체인에 대한 산업 현황하고 블록체인이 과연 미래에 어떻게 좀 접근했으면 하는 영역하고 산업을 딱 나누어 가지고 메타버스 측면에서도의 현황하고 메타버스가 미래로 어떤 전략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두 가지 아이디어를 분리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보면 분산정보라고 하는데 가장 핵심이 뭘까라고 바라보면 요 응용 기술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플랫폼하고 기반 기술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그냥 시장이 따라오는 거고 응용 기술이 서비스 단에서 사람의 요구상을 접목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성장할 수 있는 구조였고 그 대표적인 게 디지털 커런시인 비트코인 영역이 초기 시장에 떠왔던 거고 나머지 영역은 이제 향후 성장하는 시장으로 가고 있는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서는 이제 정부가 등장하면서 이 관리 기술이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측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구조로 되고 있고요. 이 모든 구조가 산업의 어떤 디지털 혁신, 디지털 파괴, disruptive idea라고 표현합니다만 이게 202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파급 효과가 일어난데 출발 시점이 블록체인이라는 이 테마가 시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입장에서는 이 블록체인 기술이 이 초기 시장을 지나서 사람들한테 핫한 이슈를 넘어서 이제는 성장하고 안정권으로 가는 영역으로 가 있고요. 먼저 가 있는 크립토커런시, 이 암호화폐 영역 같은 건 이미 이 가라앉는 시장을 지나서 약간 성숙이랄지 사람들의 인지가 넘어가는 시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2022년도 기준 얘기입니다. 블록체인이 그러면 과연 어떻게 성장할 거냐 측면에서 보면 1.0, 2.0, 3.0 인간도 나이를 가지고 언급하듯이 이 산업 영역도 시리즈를 가지고 언급합니다. 그래서 3.0 영역에 우리가 와 있다. 이 영역은 뭐냐라고 하면 디파이 같은 블록체인의 부동산 영역이 들어가고 이게 공공 서비스나 의료나 헬스케어 같은 영역이 진입을 하고 인프라 쪽에 물류나 금융 영역을 진입하고 있고요. 이 영역의 순서가 보면 금융은 오래전부터 해왔고 나중에 이런 영역으로 확대된 순서를 먼저 노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갈 것이다라고 다수의 연구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 우리나라가 이제 초기 시장은 진입을 하고 있지만 격차가 조금 뒤로 좀 밀리고 있다. 원인에는 사람이 없더라. 이런 측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투자 상위 국가는 단연 북아메리카 영역에 멕시코, 캐나다, 미국 영역이 있고요. 이 유럽에 이런 스위스, 영국 이런 영역이 조금 있고 아시아 쪽에 베트남이라든지 기반 산업 쪽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모두들 성장하는 영역으로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요. 거기 대비 국내하고 글로벌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겠냐라고 보면 이런 격차 차이가 있는데 국내는 이 커브의 곡선 형태만 보시면 파급력이 조금 적게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블록체인 시장이 얼마나 컸느냐, 클 것인가라고 예측한 지표가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대기업이 이 산업에 들어와 있느냐,
안 들어와 있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이 이 산업에 들어오려고 하면 보통 한 해에 1,000억 또는 3,000억 이상이 당장은 아니지만 2, 3년 투자 이후에 등장할 거라고 예측치가 등장하게 되면 이 산업에 진입한다는 게 일반적인 평설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기업들이 이 산업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는 이 산업이 미래에도 무궁무진하게 성장하고 거기에 따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거라는 것을 증빙해주는 자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무엇을 어떻게 할 건지 측면은 2020년도에 7대 산업 분야를 좀 키워보겠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국가는 우리가 얘기할 때 7대 산업이라고 하면 금융이랄지 교통이랄지 물류랄지 통신이랄지 뭐 이렇게 분류하는 걸 조금 기피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게 되면 만약에 금융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제조업인 나는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잖아요. 국가 입장에서는 골고루 어떤 분야 투자하기 위해서는 그런 영역보다는 기술이랄지 어떤 특정 영역, 공공 기반의 특정 영역을 현실적으로 성장시켜 보겠다라는 의도로 2020년도에 이런 전략을 좀 세웠던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 전략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라면 문제가 있으면 무엇을 어떻게 개발하겠다,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나온 건데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크게 두각을 보이는 것은 이게 지능법 측면입니다. 블록체인 산업을 활성화하고 확대를 하려면 법적인 측면에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게 가장 큰 이슈고요. 왜냐고 하면 전에 듣보잡도 못한 서비스가 새로 나오기 때문에 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어느 순간 사업을 하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 없다라고 인정이 되면 이거는 불법 사업이 돼서 투자자 입장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리스크 영역으로 옵니다. 이걸 피하려고 하면 피하거나 또는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업 입장에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줘야 되고 이거는 합법적인 영역이다라는 선을 그어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게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블록체인 분야고 그게 이루어져야만 이 산업이 발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근간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가장 오래 걸쳐서 2022년도에 핫 이슈로 되는 게 법적 근거 차원에서 가자라고 해서 초창기에 특근법을 좀 나왔던 거고 그걸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게 현재 시장의 요구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래 산업을 그러면 어떻게 바라볼 거냐라고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바라봤냐 봤을 때는 블록체인이다라고 하지만 비트코인이다라는 크립토커런시 단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봤던 게 18년도 이전까지 시나리오입니다. 뚜껑을 열어봤더니 금융 코인만 있는 게 아니다. 블록체인은 산업에 영향을 준다라고 해서 다시 산업적 측면으로 해서 1.0, 2.0, 3.0 영역에 있고 현재는 3.0을 어떻게 규명할 거냐라고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규명하고 있습니다. NFT하고 DeFi, DID라고 합니다. NFT는 가상의 어떤 자산에 대해서 블록체인 기반에 성공했던 게 가상 자산에 대해서 영수증 역할을 하는 게 NFT고요. DeFi는 그러면 우리가 보유한 자산이 일반적으로 실물 자산인데 실물 아닌 가상 자산을 다시 가상화해가지고 어떤 경제적 가치를 활성화할 수 있겠다라는 게 DeFi고 DID는 가상적인 접근에 있기 때문에 본인을 인증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게 실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주민등록증을 내밀거나 어떤 인증서를 떼가거나 또는 우리 어떤 동사무소에서 긍정적인 서류를 요청한 서류를 가져가면 되는데 가상은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DID라고 해서 가상을 인정해주는 인프라 체계를 구성하는 게 큰 세 가지 테마로 3.0이라는 시나리오가 가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산업을 바라볼 때는 미래에 이렇게 클 거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라볼 거냐라는 측면을 봤을 때는 매트릭스 구조로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이퀄 서비스로 바라보는 시장에서는 아이스 사스, 파스라는 시장이 있었습니다. 초기만 만들고 또는 어느 정도 틀을 만든 다음에 또는 완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이런 시장으로서의 블록체인 시장이 보이는데 블록체인은 파스라고 표현합니다.
비즈니스를 어느 정도 만들어가지고 파는 이런 시장으로서 서비스적인 측면이 시장이 하나 있고요. 이 비즈니스가 등장하면 거기 안에 사용자가 등장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지적 소유권, 경제적 가치를 증빙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도구가 필요하고 이게 바로 NFT라는 토큰 형태로 된 도구가 등장했던 거고요. 이 토큰이 등장하게 되다 보니까 자산이 필요한 거고 DeFi라고 해서 금융자산을 하나 만들어서 하는 거고 이 자산이라고 하면 거래가 이루어져야만 경제적 가치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거래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우리가 거래에 따른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계약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영역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컨트랙트가 일어나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 세금을 징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금을 징수하는 매개체, 기반, 어떤 인프라가 뭘까라고 측면에서 세금 이퀄 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화폐가 이런 시장에 진입할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하고 이런 인프라가 등장하면 이걸 통합으로 묶어서 하나의 시장 파일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녀석이 등장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이라는 어떤 기업은 포털도 하고 페이먼트도 하고 서비스도 하고 폰 영역도 있고 어떤 시장을 융복합해서 시장의 장악력을 가지는 기관이 생기는데 그런 기업이 블록체인 영역도 생기고 있다. 그리고 이건 항상 경제적 가치를 기반하기 때문에 결제라는 거는 상하 불가피한 관계로 따라가고 있고 이 결제 시장에 빨대를 누가 먼저 꽂아서 운영하느냐가 블록체인 시장을 얼마나 잘 이끌어낼 수 있는지 또는 그 시장에서 등장하는 파일을 얼마나 잘 먹을 수 있을지 대한 영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장 초기 시장에 성장했던 금융은 시간이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018년도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전문가 입장에서 블록체인은 2010년도 기반부터 초기 시장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왜냐하면 2008년도에 비트코인이라는 개념이 생성된 걸 기반으로 하면 가상자산이 등장했던 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은 이더리움이 등장한 거고 이걸 거래하는 시장이 지금의 거래소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걸 보관하는 시장이 있고 운영하는 시장으로 가고 있는 게 디파이 영역으로 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디파이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현재 있는 오프라인 시장에서 하고 있는 금융 가치로 형성하는 게 현재 스탠스고요. 이 형성했을 때 교환 가치를 할 수 있는 다른 영역, 교환을 주고받을 수 있게 가능해주는 가상자산의 확장 영역까지 가고 있는 게 현재 지금 이 영역부터 이 영역까지가 현재 금융 측면에서 있는 영역이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류 유통이나 뭐 부동산 측면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재미난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특정 컨설팅 업체가 아니라 A 컨설팅 업체가 2016년도에 우리나라 산업에서 블록체인이 1, 2, 3, 4 이런 형태로 갈 거다라고 하는데 실제 이게 5, 6년이 지났지만 이 예측이 정확하게 맞아가고 있습니다. 금융 서비스가 먼저 터닝했고 지금 제조 유통에서 약간 영역을 주지만 큰 파일을 키워내지 못하지만 공공 서비스하고 사회문화 측면하고 네 번째 영역이 시장의 민감적 파급 요소성 효과로 등장하고 있는 게 지금 네 번째 영역인 NFT 이게 이제 연속선상에 있는 메타버스하고 연계된 영역이 됩니다. 그러면 정부가 항상 하는 일이 뭐냐라고 봤을 때 네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매트릭스를 좋아하는데 그중에서 2차원보다는 큐빅 형태가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면 산업은 금융, 물류, 의료, 제조 이런 영역으로 블록체인의 저변을 깔아갈 거다. 이게 산업 분야 분류고요. 물론 산업은 민간이냐 공공이냐 영역도 나눌 수 있겠지만 그러면 이걸 사용자 입장에서 말하면 서비스 대상자나 사용자, 제공자나 이용자 입장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개인을 뭐 활용해서 가치를 확보해야 되고 정부 입장에서는 인프라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돼야 되겠고 이걸 또 이 서비스의 생성하고 쇠퇴까지 시점을 바라보면 초기 단계는 금융, 물류 이렇게 가지만 성숙 단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변의 에너지 자원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현재 기준입니다. 금융이 90대, 기타가 10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다른 분야 산업이 커지기 때문에 금융의 비율이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게 보고 있는 의견이고요. 요거는 이제 정부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측면에서 보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메타버스, 블록체인 측면에서 시장이 어떻게 바뀔 거냐라는 측면을 좀 얘기 드린 거고요. 다음엔 메타버스라고 보면 이거는 이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참고만 좀 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측면으로 메타버스를 바라보면 여기 영역이 있고 지금은 핫한 이슈로 이 영역까지 올라오려고 하는 부분에 있고요. 그래서 시장 규모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건데 초기 시장에는 뭐가 성장하냐? VR이나 AR 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실제로 체감하기 위해서는 AR이랄지 스피커랄지 이런 체감 현상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이 기기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이 기기 시장이 전폭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게 애플이란 기업이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투자하고 현재는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영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용자 입장에서 하고 연관된 시장에서는 이게 수익 모델이 처음에는 트래픽이었습니다. 사용자가 누가 얼마나 오느냐가 수익 모델이었던 거고 두 번째가 이제 마케팅 영역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실물 세계를 연결해서 우리가 콘서트랄지 이렇게 하는 영역으로 핫하게 움직이고 있고 기업 입장에서도 이 시장이 성장한다는 걸 방증하는 거는 대다수 메이저 기업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 기업은 이 비즈니스는 엄청난 성공을 가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중에서 스타트업이 독특한 서비스로 새로운 서비스를 가지고 와서 이 시장의 일부 파일을 가지고 어떤 독식 형태, 승자 독식 형태를 가져갈 수 있는데 그러기 전에 이런 대다수 대기업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는 이 시장 역시도 폭발적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고요. 그 국내 시장 역시도 플랫폼, 엔터, 게임, 스몰캡 이런 것처럼 들어올 만한 국내 메이저 기업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 미국 역시도 이 메이저 기업이 들어온다라는 얘기는 법적인 쟁점에서 국가 입장에서 경쟁력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국가도 이 분야에 투자할 준비를 하고 있고 워밍업을 누가 얼마나 빨리 하느냐라는 측면을 봤을 때 미국뿐만 아니라 EU도 호라이즌 2020이라는 시리즈를 통해 가지고 이 영역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도 2026년까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산업이 어떻게 갈 거냐라는 측면에서 지난번에도 방금 얘기한 블록체인도 1, 2, 3로 가는 것처럼 얘도 웹 1.0, 웹 2.0, 웹 3.0이라고 해서 현재 시점에 웹 3.0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는 측면에서 웹 3.0 측면은 인프라 기반의 블록체인 위에 메타버스가 올라올 거다라고 대다수 사람들이 보고 있고 그 얘기는 이 시장이 또 하나 측면을 보면 그 인프라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라면 이 메타버스를 즐기려고 하면 요 밑에 있는 디바이스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 디바이스 기반에서 인프라인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어야 되고 그걸 네트워크로 연결할 수 있는 통신 서비스가 있어야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데 이 나머지 세 개 서비스는 기존 시장에 존재했기 때문에 이 디바이스 영역에서 초기 시장에서 막강한 시장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간적인 개념으로 메타버스 비즈니스가 어떻게 바뀔 거냐라는 걸 바라본 측면이고요. 또 하나 측면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산업에 대한 구조적 개념을 봤을 때 메타버스라는 거는 하나의 서비스 아이템이 있고 그거에 펀딩을 제공해주고 있는 광고 플랫폼 사업자가 있고 이거를 고객하고 접점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사업자가 있어서 이 세 가지 구조가 생태학적으로 연결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접근한 방법인데 이 방법이 왜 정부가 이럴 수밖에 없느냐라는 얘기는 메타버스를 보면 특정 산업 영역을 연상할 수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특정 산업을 키운다라고 하면 다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확실하게 기술적 접근에서 어떤 기술을 키우겠다라고 얘기하면 어느 분야적 접근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민간 사업자들이 어떤 호불호가 갈리지 않기 때문에 나눈 게 몰입감 서비스 확장하는 또는 협업, 생산, 유통, 연동 가능한 이렇게 좀 애매모호한 기술적 측면에서 정부 관계자는 언급을 하면서 이쪽 산업을 투자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하게 기술적 구조에서 메타버스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느냐라고 하면 저는 이 네 가지로 바라봅니다. 네트워크, 디바이스, 솔루션, 플랫폼, 그거를 활용 가치 내주는 NFT 이렇게 바라봅니다. 이 네 가지가 메타버스이지 않을까. 뭐 혹자는 그럽니다. 메타버스는 뭐 네 종류로 나와서 기술 세계, 뭐 가상 현실 세계 뭐 이렇게 나눈다고 얘기는 하지만 저는 그거보다 이런 측면을 저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 무엇과 결합하냐면은 유기적으로 이런 형태의 사람 사용자 인터페이스 경험, 새로운 거, 경제 또는 이게 컴퓨팅 블록체인처럼 분산화 또는 사람이 얼마나 접근성이 가능한 건지 또 중간에 깔려있는 인프라스트럭처가 어떻게 있는지 이 측면에 따라서 이 시장이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누가 어떻게 접근하느냐라는 얘기. 이게 봤을 때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이 접근하는 방식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측면에는 이게 앞서 얘기한 것처럼 디바이스, 네트워크, 솔루션, 컨텐츠, 플랫폼, NFT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디바이스라고 하면 VR, AR을 다른 각도로 해석한 거고요. 네트워크는 이거 통신이 이루어져야 되는 경우잖아요.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한국에 있는 누군가가 공유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컨텐츠가 있어야 되고 그걸 인프라해주는 플랫폼과 경제적 가치를 그래서 온라인에서 메타버스에서 콘서트를 하게 되면 그 돈을 참여에 따른 티켓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주는 NFT 기반이 들어와야 될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이제 전문 컨설팅 입장에서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컨설팅 입장에서는 기술적이라든지 이런 접근보다는 산업이 누가 얼마나 어떤 산업이 성장해가고 있느냐 측면을 바라보면 게임 산업이 1차입니다. 게임 산업은 2008년도부터 막강한 산업을 갖고 있었던 거고 그게 실제 가상현실까지 이루어지고 있었던 건데 이거 포장지가 그때는 준비가 안 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세계에 나온 게 엔터테인먼트라고 해서 BTS랄지 미국의 유명한 팝 셀러브레이트들이 콘서트를 한다랄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했을 때의 어떤 영역이 있고요. 유통 소비재 영역하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본다랄지 무슨 가상으로 체험해본다랄지 이런 측면으로 시장이 크고 있을 것이다. 가장 많이 돈을 이끌어낸 데가 어딜까라는 측면으로 삼성 KPMG는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이 어떻게 갈 거냐라고 봤을 때는 이 그림이 되게 인사이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 중앙의 교차점이 누구냐라니 현재 컨텐츠 산업을 가지고 있는 이 영역하고 온라인 기반의 어,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 그러니까 플랫폼하고 온라인 기반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 기업의 교차점에 있는 기업들이 현재 메타버스의 중요한 영역을 좀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업이 교차점이 얼마나 커지냐에 따라서 이 메타버스 영역이 더 증가하는 걸 실질적으로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업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뭐냐라면 만약에 이걸 투자자 측면에서 본다라면 어떻게 볼 거냐라는 측면입니다. 어느 산업을 갈 거냐? 난 게임하고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핫한 산업입니다. 또 투자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고요. 그러면 기술적 측면에서의 어떤 분야로 가기보다는 몰입이랄지 경험적 요소가 가는 데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측면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측면으로 진입을 하고 어떤 기업을 갈 거냐라고 했을 땐 이 하부에 있는 기업의 어떤 가능성을 이 아이템별로 가능성을 얼마나 제시할 수 있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 근거를 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 보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영역을 좀 봐야 되고요. 단기보다는 장기적 측면에서 봐야 되고 여기도 똑같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그 큐빅 모형처럼 관광, 교육, 의료 이런 영역이 초기 시장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측면을 하고 있고요. 산업을 성장시키려고 하면 어느 특정 분야만 키우기보다는 플랫폼이라고 인프라가 등장하고 사람을 있어야 됩니다. 블록체인 분야도 문제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시장이 커간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처럼 그 두 가지가 연결이 돼서 생태계가 등장해야 되는 게 이 산업을 성장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 교수님께서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의
산업화와 메타버스의 기술 산업 전략에 대해서 매크로적이고 산업 전망의 그 세부적인 기술 전략에 대해서 그 세부적인 상황까지를 그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앞으로 어떤 기술을 결합해서 그 발전하고 또한 그 메타버스가 각 투자자, 그다음에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구조적으로 산업의 전망이 이루어질 것이야 하는 것을 그 발표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영대 박사님, 벤처 기업가 사무총장님께서 좀 더 세부적으로 메타버스를 가 발전됐을 때 사회의 미래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상당히 방대한 자료를 인데 시간을 한 25분 정도로 발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발표해 주시면 시작하시죠. 저의 발표는 미래의 신세계, 메타버스라고 했고요. 메타버스 적용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시간이 20분밖에 없으니까 제가 이제 사실은 학회에서 발표할 때 말고 보통 이렇게 강의할 때 보통 이제 한 3시간 정도에서 많게는 이제 8시간까지 이렇게 메타버스에 대해서도 강의를 하기도 하는데요. 20분 동안에 어떤 거를 전달을 할까 조금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메타버스에 대해서 아직도 정확한 그 개념을 이 전달이 안 된 상태에서 자기의 그 전공 분야에 맞게끔 해석해서 이렇게 전달을 하다 보니까 청중의 입장에서는 메타버스가 정말 뭔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메타버스의 그런 개념, 그다음에 메타버스의 그 오해와 진실 그런 부분, 그다음에 메타버스 적용 사례 이런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 학력, 뭐 이력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고요. 저는 올해 작년도에 2021년도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그런 책을 썼고요. 메타버스 관련 책을 썼었고 그다음에 ESG 경영에 대해서 책을 같이 쓰다 보니까 숙명여대 그 문영란 교수님과 이제 같이 대한민국 ESG 메타버스 포럼 이것들을 같이 해보자라고 해서 거기 이제 그 사무총장도 맡았고 메타버스 발전연구소 연구소장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 휴메인 앙트러프리너십이라고 하는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의 사무총장을 맡아서 지금 포럼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제가 작년도에 2021년도죠.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 환경이 되면서 이제 조금 이제 이제 하는 사업에서 비대면 때문에 이제 제한이 있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웨비나 이런 것들 많이 듣고 협회 많이 하면서 이제 책을 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창업 분야에 이제 창업 전담 교수로 있다 보니까 창직형 창업에 대한 책, 그다음에 문화로 크리에이터 책을 이렇게 적었었고요. ESG 경영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10년부터 이제 학부에서 강의를 했었을 때 계속 강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물론 그때는 ESG 경영이 아니었었고요. ESG 전략, 그래서 서스테이너빌리티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게 코로나 이후에 이제 ESG 경영을 되다 보니까 ESG 경영 같이 이렇게 참여를 했고 사실 메타버스는 제 전공 분야가 아니었었지만 하도 이게 4차 산업혁명 이후에 메타버스를 얘기를 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라고 해서 책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사다는 이게 완판되고 한 3판까지 인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활동을 했고요. 그 외에 나머지 책들 그렇게 됐었고, 한국형 정석 코칭을 말한다. 이것도 올해 이제 저희 10월 달에 한국코치협회에서도 이제 우수 도서장으로 수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북쇼 TV 대표 저자 그 인터뷰 제가 작성했던 거 대표 저자로 이렇게 인터뷰를 했던 겁니다. 저에 대한 거는 그냥 간단히 넘어가고요. 오늘 지금 할 거는 이제 메타버스, 미래사회 모습, 그래서 메타버스가 적용됐던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 산업 분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 그 적용 사례를 잠깐 살펴보고 먼저 메타버스의 그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가 무엇인가? 물론 지금 여기 블록체인 포럼이고 이미 지난주에서도 이렇게 메타버스에 대해서 강의가 한 걸로 알고 이게 포럼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 유순덕 교수님께서도 이제 메타버스에서 다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아직도 메타버스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 정의를 좀 더 명확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메타버스가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에 의해서 비대면 온라인이 이제 그 뉴 노멀이 되면서요. 갑작스럽게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발전을 하면서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등장했다라고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지만 이미 예전부터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그런 기술들은 계속 발전해 왔었었고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게 메타버스 지금 메타버스 그래서 자기도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 코로나 시대에 그냥 한때 유행인가 아니면 이게 계속 지속될 트렌드인가라는 그런 궁금함이 있었었고 또 하나는 메타버스를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차 산업 나누고 뭐 2차 산업 나누고 뭐 3차 산업 나누고 막 이렇게 막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산업의 구분과 산업혁명의 구분이 잘못되어 있는 건데 또 하나는 메타버스를 또 하나의 또 산업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거의 대부분은 메타버스의 그 정의에 의해서 메타버스는 하나의 경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산업인가 경제인가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메타버스 뭐 사실 이거는 제일 마지막 부분에 들어갔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도전과 과제 이슈들인데 먼저 전체를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먼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시대에 그러면 기업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스타트업들은 메타버스에서 어떻게 도전을 해야 돼? 무엇을 어떻게 도전을 할 것이냐? 그리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안에서 어떻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정부의 입장에서는 메타버스 상용화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정책서부터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메타버스의 일반적인 정의입니다. 같이 이제 거의 대부분의 책들이나 서적들이나 이렇게 나타나 있는 메타버스의 정의인데 메타버스 하면 항상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에서의 초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초월이냐? 시간적 초월을 얘기를 하고 공간적 초월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초월의 의미, 시간적인 공간적인 그런 초월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뭐 우주 세계를 의미하는 뭐 유니버스의 그 합성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타버스 그러면 메타버스가 뭐냐? 그냥 한 줄로 이렇게 짧게 설명하면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재미, 즐길 거리를 등 이제 고객들에게 경험을 제공하는 새로운 신세계다, 경험 경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는 메타버스의 개념이 등장하기 전, 그리고 메타버스를 또 지금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구분을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초월하는 서로가 이제 융합돼서 나타나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서로 유저들 간의 어떤 인터페이스 그 상호작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의 어떤 경제 활동이나 문화 활동을 하는 게 메타버스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의 정의 또 어떤 부분들은 이렇게 기술적인 측면을 가지고 메타버스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AR, 증강현실 또는 가상현실, 혼합현실, 확장현실 이런 것들을 메타버스라고 하는데 사실은 메타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거고요. 그리고 뒤에서도 이제 나오겠지만 여러 가지 메타버스를 가지고 시범적으로 이렇게 한번 운영을 해봤다. 뭐 그런 거를 가지고도 메타버스라는 거는 메타버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메타버스의 그 적용 사례인데요. 거의 대부분은 메타버스 얘기를 하면 다 이제 그 게임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로블록스도 있고 마인크래프트도 있고 뭐 제페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메타버스가 게임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가장 쉽게 이미 구현돼 있었었고 구현할 수 있는 게 이런 게임 산업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메타버스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로블록스는 아이들, 특히 청소년들 또 이제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메타버스는 몰라도 로블록스가 어떤 건지를 알고 이 안에서 서로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즐기고 있고 그렇게 되는데 이게 기존 게임과는 다른 게 뭐냐면 기존의 게임들은 이미 정해진 포맷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활동하는 그런 것들인데 로블록스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정해진 게 없고 물론 최소한의 규칙은 있지만 정해진 게 없고 스스로 길을 만들고 스스로 게임이나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서 즐길 수 있는 게 로블록스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사실은 뭐 그 서로
유저들 간에, 그러니까 아바타들이죠. 그러니까 유저들 간에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문화 활동, 경제 활동,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 활동들을 다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블록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게임 중에서도 가장 많이 팔렸다고 하는 마인크래프트, 이것도 로블록스와 좀 비슷한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메타버스를 구현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그 제페토입니다. 지금 2억 명 이상의 이제 회원들이 가입돼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메타버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 이제 강의 자료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여기에 다 링크를 같이 올려놨는데요. 이런 게임 산업에서 얘기하는 메타버스에 대한 그 유튜브 동영상 강의입니다. 짧게는 15분에서 이제 한 20분 정도의 이제 강의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강의를 같이 보고 이 안에서 같이 메타버스를 얘기하면서 여기에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잘못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를 받으시면 이렇게 해서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유튜브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면 We 될 것 practically 같고요. use Grammarly every single day.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게임 산업에서 이제 얘기하는 그런 메타버스, 얘기하면서 메타버스의 그런 성공 요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메타버스 기술입니다. 거의 대부분 이제 VR, AR 이렇게 뭐 가상현실, 뭐 증강현실, 그 다음에 MR은 이제 이게 이제 혼합된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이제 확장현실이라고 해서 XR이라고 얘기하는데, 현재 기술 수준은 지금 MR까지 이렇게 돼 있고, 물론 가능한 건 XR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실현되는 거는 지금 MR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지금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 거의 대부분 우리가 여기에 이제 접속을 했었을 때는 PC, 스마트폰 기반에서 이제 접속을 했는데요. 이제 메타버스가 이제 어떻게 발전을 하냐면, 지금 보이고 있듯이 이제 여러 그런 그 MR 가능한 VR 기기나 AR 그 글라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메타버스의 증강현실, 가상현실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도 이제 이런 도구들의 그런 혁신을 통해서 좀 더 이게 좀 더 간소화되고 좀 더 간편화된 그렇게 된 환경에서 이제 메타버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런 메타버스를 적용하게 되는 도구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금 링크에, 여기 보면 이제 링크 들어가시면은 이런 링크에서도 다 이제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유순덕 교수님도 이제 애플의 이제 그런 장비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애플, 뭐, 페이스북, 지금은 메타죠. 그리고 그다음에 구글, 그다음에 메타버스 그런 하드웨어 경쟁에 대한 그런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같이 도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이제 거의 대부분의 교육기관뿐만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도 메타버스의 이제 게더타운을 통해서 우리도 메타버스를 한번 해봤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게더타운을 통해서 이제 메타버스를 이렇게 시범적으로 이렇게 보여준 거지, 이게 실제 메타버스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메타버스 뒤에서 나오는 메타버스의 정의를 같이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것도 이제 메타버스 게더타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메타버스 플랫폼, 그래서 뭐 이프렌드도 있고, 아까 전에처럼 뭐 제페토, 뭐 모여봐야 동물의 숲,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메타버스를 이제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현재에서는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어떤 IT 기업이 이제 메타버스를 접근하는 법, 그 다음에 정부 차원에서 이제 접근하는 법, 그리고 우리 같은 어떤 유저들이 이제 접근하는 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이 강의 내용에 같이 포함돼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그러니까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독립적인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그 개별적으로 이렇게 유저들을 모으고 그 안에서 어떤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식으로 메타버스가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쪽도 있지만, 거의 또 대부분은 이런 메타버스가 지금 독립적으로 나가지만 서로 이제 나중에는 인터페이스가 되고 하나로 이제 통합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통합된 세상에서 이제 다 같이 이제 메타버스를 이제 현실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과 같이 이제 동일하게 이렇게 생활을 하는 그런 시대가
뭐 10년 뒤를 예상하는데 제가 봤었을 땐 10년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그 한 5, 6년 뒤만 해도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뿐만 아니고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메타버스 플랫폼 적용 사례 여기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이야기할 거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 시간 관계상 이것도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좋기는 한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프롭테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다들 들어보셨죠? 프롭테크. 프롭테크는 이제 그 가상 공간 안에서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은 자산, 부동산 이런 것들을 거래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롭테크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것들의 그런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투자를 하느냐. 이렇게 투자를 하는 이유는 미래에 이제 그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에서 하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런 희소성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거나 프롭테크도 이제 메타버스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이제 구글 어스 거기에서 이제 가상의 땅을 구매하고 이제 부동산 신드롬 하게 되는 그런 동영상을 같이 유튜브에서 같이 올려놓게 된 건데요. 이것들도 이제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포트나이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미국의 그 트래비스 스캇이라는 그런 가수가 메타버스를 통해서 이렇게 공연을 하게 된 건데 이런 메타버스 사실은 이런 가상 공간에서 이렇게 공연을 했었을 때에 추구하게 되는 또 얻게 되는 그런 가치들이 제공자나 아니면 고객의 관점에서도 이렇게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전환이 되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뭐 BTS뿐만 아니고 뭐 블랙핑크뿐만 아니고 국내에 그런 유수 그런 그 아이돌 그룹들도 이렇게 메타버스를 통해서 이렇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연을 하게 되면 사실은 아까 전에도 그 초월의 의미, 시공간의 그런 제약을 받지가 않기 때문에 그 제한된 공간 안에서 이제 고객을 맞이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의 누구나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수준 높은 이런 공연을 같이 공유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제공자의 관점에서는 그 수많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비용을 굉장히 적게 하면서도 엄청난 수익을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동영상은 지금 링크된 동영상은 사실은 요 공연의 그 공연 동영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게임 산업뿐만 아니고 이제 문화예술, 공연 산업에서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비대면 되면서 이렇게 오프라인 공연들이 이제 중지된 상태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개척해 나갈 것이냐 그러면서 문화예술 공연들이 이제 메타버스 이런 가상 공간 안에서 이렇게 또 공연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창출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문화예술 그런 가상 공연들 그렇게 메타버스에 이렇게 몰린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 내용을 가지고 유튜브 동영상을 올려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또 이제 영화. 사실은 예전에 저희가 이제 공상과학 영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봤던 영화인데 이제는 이게 현실이 되었고요. 사실은 이제 메타버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공상과학이 아니고 우리가 상상하는 존재하지 않은 것들도 우리가 모두 다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바로 메타버스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를 하나의 이제 신세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영화 중에서도 매트릭스뿐만 아니고 뭐 마이너리티 리포트도 이렇게 나와 있었지만 그래도 가장 메타버스 미래의 세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레디 플레이 원입니다. 그래서 레디 플레이 원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게 되는 그런 유튜브 영상도 이렇게 같이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영상도 보면서 이제 메타버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같이 하고 싶었었는데요. 어쨌거나 제가 메타버스가 적용된 산업을 지금 보여줬지만 메타버스에 대해서도 아직도 이렇게 그 맹인모상 그래가지고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자기의 있는 그 분야를 가지고 메타버스로 많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메타버스가 맞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전체의 그 메타버스의 그 정의를 설명하지 않고 서로 다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유저의 입장에서 그 전문가가 아닌 유저의 입장이나 아니면 그런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메타버스가 뭔지를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한 그런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메타버스가 뭐냐 그러면 다들 이렇게 게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문화, 예술, 공연, 뭐 누구는 프로테크다, 블록체인이다, 메타버스는 블록체인이다 아니면
플랫폼인 뭐 제페토, 로블록스, 아니면 또 게더타운, 이게 메타버스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 뒤에서 다시 이렇게 내려드릴 거고요. 또 산업이냐 경제이냐,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사실은 메타버스, 이게 지금 제가 강의 노트가 수정된 강의 노트가 아닌데 이게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했던 거는 현실 세계가 있고 가상 세계가 있으면 그 경계가 무너지고 함께 공존하는 그런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왜 메타버스를 그 경제가 아니고 또 하나의 산업이 아니고 신세계라고 보냐면, 게임, 영화, 교육, 문화, 예술 이런 산업들뿐만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일상생활들이 모두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신세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가상현실 공간, 뭐 현실에서의 가상 공간이 이렇게 결합이 됐거나 아니 가상 공간 안에 현실이 이렇게 반영이 됐던 그런 것들의 공간 차원을 넘어가지고 그 안에서 생산과 소비의 그런 경제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저들 간의, 사용자 간의 어떤 소통과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게 이제 메타버스고요. 그거로 인해서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해야 되고 또 고객들에게 경험을 제공해 주는 게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그리고 단발적인 게 아니고 이게 지속적으로 돼야 이제 그게 메타버스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를 하나의 신세계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메타버스 등장 배경은 이렇게 넘어가고요. 이건 메타버스 그 5대 이슈 이것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메타버스의 그 오해와 진실, 그러면서 메타버스를 거의 설명하는 대부분이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메타버스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뭐 증강현실, 그다음에 라이프 로깅, 여러분들 계속 매일 하고 있는 그런 라이프 로깅이나 아니면 미러월드 아니면 벌처월드,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메타버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타버스는 이렇게 네 가지를 구분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서로 융합돼서 나타나는 그런 가상현실, 이게 바로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메타버스가 그래도 가장 많이 활용되고 그다음에 적이 될 수가 있는 게 바로 교육 분야입니다. 메타버스의 정의에서도 얘기했듯이 사실은 이런 정의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한다고 그랬는데 가장 큰 게 이제 시간적인 초월입니다. 그래서 과거나 아니면 또 미래, 또 현재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를 통해서 이제 교육 산업을 한다면 우리가 실제로 과거의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서 메타버스를 이렇게 메타버스를 통해서 실제로 체험하고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교육을 하게 되는 거고요. 교육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같이 하게 되는 그 유튜브 영상을 제가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이거 지금 계속 이렇게 어디에서 이렇게 자꾸 지금 저기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이렇게 유튜브 영상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관련된 영상을 보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 같이 연관된 이제 또 유튜브 동영상이 있는데 그거를 보시면 좀 더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메타버스가 이제 교육적인 측면에서 예전에는 저희가 거의 일방적인 교육, 그다음에 주입식 교육을 했다면 메타버스는 좀 더 학생들이 서로 주도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이렇게 같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해 줄 수가 있다라고 해서 학생들에게 이제 어떤 창의력을 더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의료, 그다음에 의학산업 분야 내에서는 이미 사실은 메타버스 이렇게 적용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전서부터 의학 분야에서는 굉장히 이런 기술들을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제 수술할 때도 이제 뭐 VR 기기를 활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 여러 가지 화상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실제 수술에 참여를 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같이 수술 현장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제는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의 그런 기술들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좀 더 현장에서 보는 것보다도 더 디테일하게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 시공간을 초월하다 보니까 이제 의료 산업도 이제 전 세계 우수한 의료진들이 같이 협업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메타버스에 적용을 했었을 때 그런 효과가 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료, 헬스케어 산업 분야에서의 이제 메타버스를 설명하는 영상인데요.
이것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게 수정되지 않은 노트를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다음에 미디어 분야, 그다음에 엔터테인 분야. 그래서 이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엔터테인 분야뿐만 아니고 일상생활, 문화생활에서 다 메타버스가 지금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저도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이제 어떤 역량 평가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단도 해주고 그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이렇게 전략이나 아니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많이 컨설팅도 하고는 있는데요. 사실 메타버스가 지금 이렇게 메타버스에 관심을 갖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게 뭐냐면, 메타버스가 이게 지금 전에 이게 메가 트렌드라고 들었는데 지금 메타버스가 많이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이렇게 주가도 떨어지고 지금은 그 이슈가 많이 줄어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게 된 그런 부분이 있고 메타버스나 이런 4차 산업혁명 기술 부분에서 이제 정부의 지원들이 많다 보니까 역량이 없는 그런 업체들도 이렇게 다 우후죽순적으로 이렇게 지원 사업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접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경쟁력이 없는 그런 업체들이 이제 점점 이렇게 정리돼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게 메타버스가 지금 한때 유행이 아니고 지금 이제 앞으로 이렇게 메타버스로 좀 더 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런 입장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실질적으로 유저의 관점 아니면 스타트업의 관점 아니면 IT 업체 전문 업체들의 관점 아니면 대기업의 관점에서도 이렇게 구분하고 또 정부의 관점에서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해서 사실은 같이 언급을 하려고 했었었는데 이게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음에 그리고 또 제가 구체적으로 한 특정 분야로 이렇게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 게 아니고 전체 너무 브로드하게 이렇게 준비를 했었었는데요. 한 특정 분야에 대해서 이제 하게 되면 좀 더 깊이 있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김기현 교수님이 굉장히 좋은 기회도 주셨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너무 제한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다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기도 한데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메타버스 제가 공유했던 그런 자료도 보시고 궁금하거나 아니면 그런 점 있으면 저한테 제 마지막 슬라이드에 제 그 연락처랑 이렇게 있으니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충분히 답변 드리거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시간 내 소화해서 설명하시느라고 수고를 하셨습니다. 메타버스의 실제 적용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두 분의 토론자의 토론을 듣고 같이 참여하신 분들의 질문을 차후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신 임명수 센터장님이 먼저 토론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김정혁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방금 김영재 박사님 내용 잘 들었고요. 제가 솔직히 유승덕 교수님 발표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오늘 국회 행사가 있어서 사무실 갔다가 좀 늦게 나와가지고. 근데 아까 좀 전에 김영재 박사님 내용은 하루 종일 들어야 될 아주 좋은 내용인 것 같고요. 시간이 좀 부족해서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오늘 블록체인하고 메타버스 산업 발전 방향 관련 세미나 제가 좀 많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국회에서 신설 지방은행 설립 관련해가지고 국회 정책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맡은 역할은 앞으로의 은행이 2년 뒤에 설립되고 또 신설은행이 준비되고 지금 최근에 이제 카카오나 K나 토스뱅크 다음에 차세대 은행을 지금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신설은행이 메타버스랑 블록체인이 어떻게 접목이 되면 좋을까 이런 부분에 좀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그런 논의를 하다 보니까 오늘 이 시간도 아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는 준비하지 못했고요. 예전에 제가 이제 갖고 있던 자료를 하나 띄웠는데, 앞서서 말씀하신 그 발표자들 내용을 보면, 블록체인이라든지 뭐 메타버스라든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류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새로운 경제를 받아들일 때, 디지털 경제든 뭐 메타버스 경제든 블록체인 경제든 암호 관련된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 그 생태계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대응을 해야 될까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강의를 하긴 했지만 앞으로는 메타버스가 지금 보면은 해외에서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는 국내에서 이제 해외를 많이 뉴스를 접하고 우리 국내 기업들이 메타버스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뉴스만 접하지 그 메타버스 플랫폼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가입을 하고 플랫폼을 이용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활용하고 이러면서 저희들이 체험하는 게 아니라 뉴스 위주로 보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지금 가고 있는지 또 적정하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지 투자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뉴스만 접해서 실질적인 현장감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이런 그 포럼이나 학회를 통해서 더 많이 공유하고 또 회원들끼리 또 이런 것들을 또 같이 또 검토하고 의견을 공유하면서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미국이나 영국, 중국, 일본 이런 데는 지금 오래전부터 예전에 뭐 가상현실, 증강현실, AR, VR 많이 활용해서 가다가 메타버스가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기술적인 노드백은 많이 좋은 것 같고요. 또 정부들이 또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런 산업은 블록체인 산업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어떤 환경이 좋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내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가상융합경제 전략을 발표했고요. 이전 정부도 마찬가지고 지금 새 정부도 메타버스 관해서는 좀 관대한 것 같아요. 새 정부에 들어서도 메타버스 관련 기업이나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지원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과기부 주관으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라든지 한국판 뉴딜, 정부나 공공기관들이 실제 민간보다는 정부 기관들이 메타버스 도입이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신호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기업들이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이버나 카카오나 뭐 은행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기관들이 이제 교육이라든지 의료 분야,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통신사, 유통사들이 메타버스로 어떻게 이렇게 고객을 또 유입을 할 건지, 또 고객 이탈을 방지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라든지 생활에 직면한 생활에 밀착된 메타버스를 갖고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많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이 자료는 제가 서울시 메타버스에 관여를 하고 있어가지고 최근에 이제 같이 이제 서울시청에서 메타버스 추진이 5단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작년에 시작된 게 이제 서울관광재단, 그린 페스티벌 창업하고 시설 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선도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화예술 관련된 부분, 그리고 재해재난, 교육 분야에도 메타버스가 좀 접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를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전에는 어떤 행사 홍보 이벤트성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업무에 접목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새로운 고객, 또 새로운 비즈니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수익을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ICT 업체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특히 메타버스 업체들이
그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펜테크나 빅테크, 통신사 이런 부분하고 이제 파트너십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메타버스 그 스타트업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 이제 정부나 공공기관들이 많이 이제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에서도 메타버스 블록체인이 결합된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그 신대륙 메타버스 서울 프로젝트라는 그 캐치프레이즈가 있는데요. 로드맵은 그 5년입니다. 20년부터 시작해서 25년까지 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5단계 사업인데 지금 2단계에 이제 도입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서울시에서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서울시만 주관한 게 아니라 서울시의 이제 25개 그 구청 그리고 서울시 의회 그리고 다른 또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가 단지 이제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의 전유물이나 수익 홍보가 아니라 행정 공공기관이 저변이 확대가 되면 앞으로 메타버스 관련된 산업이 많이 육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블록체인하고 메타버스 이런 부분은 결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 제약 이런 부분들이 정부 차원에서도 해결해야 되지만 우리 민간 차원에서도 더 많은 기술 발전과 또 이렇게 건전한 사업, 또 건전한 그런 비즈니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제 그 디지털 가상자산 산업이 메타버스랑 블록체인이 이제 떼어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고령층, 중장년층도 이제 앞으로는 그 모바일 UI, UX에 익숙하고 스마트폰 금융을 많이 하기 때문에 메타버스나 블록체인 관련된 여러 가지 비즈니스도 이제 전 계층에 활발하게 이루어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자료는 별도로 준비를 안 했지만 오늘 그 앞서서 그 김영대 박사님 발표 내용을 듣고 전반적인 정리가 잘 돼 있고 앞으로도 우리 블록체인 포럼에서 이러한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과 메타버스의 발전, 그다음에 스타트업 창업을 위해서 민간이나 정부에서 다각적으로 협동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서울시하고 이제 부산 특구하고 세종시, 그다음 충청도 새로운 디지털 신산업을 하다 보면 꼭 빠지지 않는 게 메타버스예요. 블록체인은 이미 이제 인프라나 서비스 부분에서 조금씩 이제 발전을 하고 있지만 메타버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P2E라든지 NFT라든지 디파이라든지 다양한 가상자산 서비스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메타버스가 흡수하고 또 수용해서 새로운 그 경제 시스템이라든지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인재들 IT 기술 발전이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아마 투자가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블록체인하고 메타버스가 투자가 양극화되어 있어요. 웹 3.0이나 메타버스는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기존에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블록체인, 핀테크 쪽은 투자가 많이 얼어붙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 같은 학교나 포럼에서도 더 많은 홍보나 연구 활동을 많이 해서 잘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솔직히 오늘 뭐 다른 또 발표 토론이 있어서 오늘 자리에서 많은 자료를 준비를 못했지만 오늘 좋은 발표 많이 들었고요. 저는 오늘 토론 의견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재학 교수님께서는 서울시의 그 메타버스 적용 사례와 그 디지털 자산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폭넓고 자세히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임명수 서울시 블록체인 센터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임명수입니다. 잘 들리시죠? 예, 난 토론이라 자료는 따로 준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쭉 말씀을 들어보고 해보니까 제가 항상 고민하는 거하고도 일맥상통하는데, 메타버스가 스타트업에 어떤 기회를 줄 것인가, 스타트업들은 메타버스를 어떻게 활용해서 사업화를 할 것인가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아시겠지만 미국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을 바꿨죠. 메타버스 기술 혁신을 선도하겠다라는 의지를 이렇게 내세운 건데, 어, 현실과 가상세계의 새로운 융합을 만들어감으로 인해서 메타버스가 단순히 새로운 기술 트렌드를 넘어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으리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비단 메타뿐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사의 3차원 아바타 역시 마찬가지고, 또 메시, 빌 게이츠는 이랬죠. 메타버스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대체할 것이며 회사 대부분의 해외는 2, 3년에 메타버스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메타버스는 어떤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몇 가지 자료를 조사를 해보니까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먼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부분, 이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지는 각 부문별 플랫폼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영역, 그리고 나아가서 메타버스 생태계를 이어주는 중개, 기획, 홍보 등 연계 사업의 영역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그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자본과 기술력을 요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발은 앞서 언급한 메타와 MS, 그리고 아마존 AWS 서비스, 그래픽 개발사인 유니티와 엔비디아 등 이른바 빅테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국내 기업에서는 삼성전자와 SK텔레콤, 그리고 네이버 등에도 역시 이에 디지털화, 독자 기술 개발 및 스타트 육성을 지원하는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기술력을 보한 스타트업이 빅테크로부터의 투자 유치, 협업을 이끌어내는 사례도 또한 나타나고 있죠. 가우디오 랩은 메타버스에 필요한 공간, 음향 구현과 오디오 기술을 내걸고 시리즈 B 투자를 받았고, 네이버 D2SF, 캡스톤 파트너스 등은 그 VC들이 참여했죠, 여기에는. 그리고 영상 제작, 벤타 VR, 그리고 벤타 VR은 2018년도에 LG U+로부터 시드 투자를 받았죠. 그리고 증강현실 렌즈 모듈 업체 역시 마찬가지고요. 플랫폼 부분은 실제 스타트업들 도전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선보이는 게임이 있습니다. 특히 러블록스가 미국에서 거두고 있는 성취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나스닥에 상장했죠.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4천만 명, 그리고 매달 2억 명 가량의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속자의 경우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이 2.5시간에 머문다라고 해요. 유튜브의 3배에 육박하는 수치죠. 전체 미국 내 이용자 3분의 2가 9 내지 9살 내지 12살 사이랍니다. 그래서 미국 초등학생의 놀이터라고도 불리고 있답니다. 그리고 로블록스와 더불어서 일찌감치 대표적인 메타버스 게임으로 자리매김한 게 마인크래프트죠. 블록을 활용해서 게임 환경을 자유롭게 변형, 창작할 수 있는 강점이 있죠. 그럼 국내는 어떨까요? 국내에서는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제트가 2018년도에 증강현실 아바타 서비스인 제페토를 선보였죠. 그래서 이걸로 호평을 받고 있고, K-팝 마케팅을 통해서 10대 젊은 층들의 인기를 얻으면서 올해 이용자가 2억 명을 넘었다라고 해요. 또한 게임사 펄 어비스가 제작 중인 게임 도깨비의 경우 뮤직비디오를 공개했고, 포켓몬이나 동물의 숲을 한 차원 뛰어넘는 매력적인 메타버스 구현으로 기대를 모았죠. 메타버스를 표방하는 서비스는 게임에 그치지 않죠. 가트나 게로타운, 그리고 아바타를 활용한 가상공간 속에서 화상회를 할 수 있다라는 차별화됐죠. 그리고 국내에서 SK텔레콤이 가상공간 회의나 만남을 도구를 지향하는 이프렌드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상의 부동산 거래 공간을 제공하는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 등도 역시 주목받고 있죠. 디센트럴랜드는 미국의 게임회사 아타리가 참여한 합작 법인이죠.
홍콩에 소재지를 준 샌드박스는 지난번 소프트뱅크로부터 930만 달러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이에도 메타버스 플랫폼을 지향하는 스타트업들이 많은 도전장을 내밀고 있죠. 여기에서 과연 메타버스 기반과 플랫폼의 성장은 이와 연계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일자리 창출로 이어줄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본격적인 메타버스 환경 구현이 되리라고 낚아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VR 헤드셋을 만든 오큘러스 역시 최고 기술 책임자가 이런 말을 했죠. 메타버스 비전과 거리가 멀다라는 어떤 그 비판에서 논쟁의 중심에 있고, 그래서 다시 말하면 개념 제시만 앞선 채 실행 계획은 없다라는 뜻인데, 현 단계에서 메타버스가 분명한 정의나 합의 없이 쓰이는 유행어의 성격이 짙은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과연 메타버스라는 모델을 가지고 사업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지속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걸 보았을 때 결코 쉽지만 않다. 다른 분야에 비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스타트업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메타버스를 비즈니스 모델로 할 때는 그거는 스타트업의 영역이 아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사실은 무지 쉽지 않은 그 영역이죠. 그러면 NFT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나마 NFT는 조금은 더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메타버스는 특히 스타트업이 접근하기가 전혀 쉽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지 말아라고까지 얘기를 해버린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힘들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메타버스가 아무리 앞으로 시장을 석권을 하고 시장이 많이 나온다 치더라도 스타트업하고 어떤 연관성이 긴밀하게 가지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은 앞으로 많이 지켜보고 많은 또 옆에서 조언을 해줘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김정혁 교수님이 지적했듯이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스타트업에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대안, 그리고 정책적인 지원 어떤 것들이 나오지 않는 한은 메타버스는 더더군다나 힘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런 세미나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우리 김경 회장님 감사드리고요.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스타트업, 특히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영역과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진행할 수 있는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또 바랍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명수 센터장님은 2년 동안 서울시 블록체인 스타트업의 그 센터장을 하면서 현실 리얼한 PBA와 닿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메타버스는 사실은 대기업에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지적했습니다. 스타트업이 접근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그 영역이라고, 산업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 토론자가 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먼저 1차로 발제자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플로우에서 또 혹시 질문이 계시면 플로우에서도 또 남아 계신 분들한테 질문을 받는 순서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유순덕 교수님부터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메타버스라고 바라보면 창업기업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와 있지 않는 새로운 서비스를 아무도 모르는 그게 시장에 나왔을 때는 다른 얘기로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거는 이미 기득권인 사업체들이, 대기업이라고 불리는 기득권 사업체들이 갈 수 없었던 영역일 겁니다. 그러나 창업기업이 기존에 이미 시장에 노출되어 있는 어떤 서비스 영역으로 간다라고 하면 대기업이나 어떤 자본 논리에 대해서 거의 가능성은 좀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시장에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게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게, 그래서 시장에 들고 오는 게 스타트업 기업의 어떤 역할이자 숙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예, 다음에는 김영대 박사님께서 주로 창업 관련 컨설팅이라든가 창업을 많이 하셨는데, 김영대 박사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김정혁 전문위원님의 그 토론 내용이랑 임명수 그 서울시 그 센터장님의 그 토론 내용들 다 공감하고요. 그런데 지금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 메타버스에서 굉장히 어렵다. 이것도 공감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메타버스에서 역량도 부족하고 자금도 부족하고 이런 기술력도 부족한 이런 스타트업에서 메타버스에서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사실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보셔서 그런 건데요. 어,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기술적인 차원, IT 기업이 이제 메타버스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은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거 플랫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스타트업이 이런 것들에 도전하겠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런 공간 안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어떻게 고객들에게 좋은 경험을 제공하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접근하면 충분히 그 가상 공간 안에서도 충분히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하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뭐 명품 기업들, 대기업들이 지금 메타버스에 이렇게 진출하게 되는 이유 똑같아요. 그 오토 서비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 온라인 또 오프라인 그런 것들 중에서 매출 향상 이런 거보다는 좀 더 뭐냐면 자기네 브랜드를 그 어린 아이들서부터 모든 고객들에게 많이 노출을 시키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체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명품 브랜드를 가지고 쉽게 입어보고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 가상 공간 안에서는 우리가 그 아바타를 통해서 실제로 입어보고 이렇게 다 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한번 체험해보고 나에 맞는 것들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주문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뭐 그러니까 상담하거나 아니면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오프라인에서 할더라도 상담사나 이렇게 그런 정신과 이런 치료나 아니면 그렇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밖에 노출될까 봐 그 굉장히 이렇게 꺼려하는 그런 게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메타버스 그런 공간 안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드러나지 않은 그런 아바타로 이렇게 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해서 사실은 제가 그 적었던 메타버스를 타다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도 창업 기업들이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 플랫폼을 만들자, 뭐 이렇게 아니면 뭐 로블록스처럼 이런 것들을 만들자가 아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치를 창출하고 무엇을 할 수 있냐,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메타버스 그 공간 안에도 현실과 똑같다라고 보면 되고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는 공상과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창의적으로 무언가를 거기서 만들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더 필요한 거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수리적 사고가 필요하고 코딩 교육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 그러면서 스스로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 상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줌으로써 그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충분히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도 스타트업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창업에 대해서 그 현재 많이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현재 진행하는 그 과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플로우에서 그 참여하신 참가자 중에서 혹시 질문이라든가 또 토론 의견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너무 귀한 강의 두 분과 그 토론도 너무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유순두 교수님께 질의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그 장표를 쭉 보면서 너무 그 팩트 위주와 그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잘 정리돼서 너무 많은 해안을 얻었습니다.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마지막 부분에 이제 메타버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이제 리서치 기관과 컨설팅 회사에 이제 전망치를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 메타버스의 시장이 향후에 이제 허상이라는 부분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향후 3년 내에 이제 리얼이 이제 메타버스로 넘어간다라는 이런 전망이 많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디지털 트윈처럼 현실을 복사하는 메타버스로 가는 건지 아니면 현실하고 동떨어진 또 다른 그냥 메타버스 세상이 만들어지면서 그 메타버스 세상이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형태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게 허상일까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세상은 없던 거를 새롭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알고 있던 경제 시스템들은 전문가들이 너무 많아서 그 영역에서 경제적 가치를 확보하는 건 어렵습니다. 새로운 걸 만들어서, 새로운 경제를 만들어서 처음 접근하는 전문가들이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려는 게 그 밑바닥에 인간의 탐욕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은 만들어진다. 그게 포장지가 다를 뿐이다라고 해서 메타버스는 허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인프라 기술이 블록체인 밑에 위로 서비스단으로 올라오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이 발달할 거다. 두 번째 발달의 징조가 뭐냐고 하면 대기업이 들어온다라는 얘기는 그건 미래 시장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스타트업끼리만 얘기하다 끝나버린 시장은 미래가 없다는 얘기를 저는 실질적인 측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허상은 아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게 현실 세상이 미래 시장으로 가는데 역할을 할 거냐? 초기 시장은 그렇게 바라본다는 얘기, 대다수 사람. 그러면 성장된, 완성된 시장은 뭐냐? 그러면 가상 시장에서 일어났던 일을 다시 현실 세계로 가지고 와서 비즈니스를 만들 거다. 그게 성장해가는 중간에 있는 영역일 거다라는 얘기. 오히려 가상에서 활기쳤던 다양한 요소들이 현실로 와서 새로운 경제를 만들어내서 결국은 가상하고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이게 가상에 된 비즈니스인지 현실에 있었던 비즈니스인지 구분할 필요가 없게끔 내가 경제적 가치를 나눌 수 있는 영역이면 어디로 가도 된다라는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기업들이요, 스타트업, 이게 뭘 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서비스에는 대기업은 자본력을 투자해서 시장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 몰랐던 영역은 대기업은 못 간다. 몰랐던 영역에 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승자 독식제가 벌어진다. Winner takes eat everything. 이런 표현. Eat all. 이런 표현. 그러면 승자가 독식할 거다. 그 사례가 우리 카카오톡이 보여주지 않나요? 그 시장을 다른 대기업들이 비슷한 시기에 조금 후발 주자 들어왔지만 그들은 다 밀려나서 선발 주자인 카카오톡이 시장을 점유하게 된 사례가 대표적인 경우수라고 봅니다. 우리가 카카오톡이 이렇게 경제나 결제까지 올 줄은 심지어 자동차 시장인 자율주행까지 갈지는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는 그렇게 터닝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영역도 새로운 영역에 창업기업이 누군가 오게 되면 그게 새로운 형태의 메이저 대기업으로 등장할 거다라는 게 제 경험에서 나온 논리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혹시 김영대 교수님도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또 의견 주시면 제가 영광이겠습니다. 지금 다른 의견 아니고 저도 유순덕 교수님의 그 의견에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동의하고요. 사실은 저는 지금이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으로 봤을 때 저도 작년에 그 킨텍스에서 했었던 그 메타버스 그 행사에 갔었거든요. 박람회에 갔었었는데요. 그때 뭐 정치인들도 오고 그다음에 뭐 세계에서 이제 관련 있는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랬었었는데 사실은 저는 거기 가보면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해하고 알고 있었던 메타버스인데 굉장히 기대를 하고 많이 갔었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VR 그다음에 AR 여기에서 그나마 조금 수준이 높다라는 게 MR 정도 수준, 그 정도밖에 기술적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메타버스가 이제 시작 단계구나. 한국은 이제 시작 단계구나. 그러면서 또 뭘 느꼈냐면, 이제 시작 단계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해야 될 게 너무 많다라는 거를 또 한편 이렇게 느꼈었거든요. 이렇게 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이 있고,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거를 나름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고요. 대기업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다음에 기술적인 기술회사, IT 회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그 일반들, 그런 일반 유저들이 해야 될, 메타버스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찾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은 이제 어떤 기술까지 됐냐면 메타버스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고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가치가 뭐냐? 경제 활동만 주는 것뿐만 아니고 뭐 사회적 가치 창출한다. 그다음에
경험을, 체험을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게 오감에 의해서 느끼게 되는 건데요. 지금 현재 기술은 시각, 청각, 촉각에 의해서는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각과 미각인데 지금도 후각과 미각까지도 이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이제 얼마 이제 안 남았다고 그렇게 있고 이미 기술 단계가 이미 후각도 이제 나왔다고 그러고요. 미각까지도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내가 현실에서 먹는 것처럼 가상 공간에서도 그렇게 먹는 거와 같은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시간이 없다 보니까 너무 얘기를 못했던 그런 부분이 많은데요. 각각 산업별로만 딱 들어가도요. 메타버스 안에서 할 수 있는 거,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굉장히 많고 같이 이야기할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 한때 유행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가야 될 그 메가 트렌드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미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은 뭐냐면 그것들을 잘 모르고 접근해서 했던 그런 업체들이 이제 하나둘씩 이제 정리해 나가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메타버스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은 작년에 비해서도 올해 엄청나게 또 기술적인 성장이 왔습니다. 올해보다도 내년도에 더 성장이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메타버스에서 할 일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메타버스 블록체인이 뭐 영역이 상당히 방대해가지고 한 2시간에 이게 다 정리하기는 사실은 뭐 부족한 내용입니다. 아마는 그래도 오늘 발표하신 두 분, 토론하신 분들이 아주 그 압축적으로 잘 정리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시면은 오늘 두 분 발제자님 수고하셨고 토론자 또 플로에 참가해 주신 그 백승광 대표님 또 좋은 토론해 주신 질문을 해 주셔서 상당히 유익했습니다. 2시간 가까이 알찬 내용으로 잘 정리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발표하신 두 분과 토론 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세미나 줌 세미나는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치면서 세미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